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가득 메워주셨어요. 관객 여러분들께 두 분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네, 아직 꽃샘추위가 가시지 않은 그래도 봄날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저희 영화에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출을 맡은 이나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날씨가 제법 추웠는데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한 자리 한 자리 채워주셔가지고 정말 마음까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한예리입니다. 네, 오늘 눈길을 보기 아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세계 여성의 109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그 의미가 남다른 날 여러분과 눈길을 함께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성 단체들은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촉구하는 모임을 가졌고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날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어나는 그 집회, 수요 시위는 1273차가 됐습니다. 아픈 역사가 여전히 현재의 진행형임을 얘기를 하고 또 그들의 목소리와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란 영화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영화 밖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에도 큰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또 눈길이 10만 관객과 만났습니다. 한 주에도 정말 수많은 영화 극장에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보석 같은 영화들인데도 그 영화가 한 명 한 명 관객과 만나고 스킨십하고 소통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요즘 더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10만 명이라는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물론 앞으로 더 많은 관객과 손잡고 만나겠지만 일단 10만 명이라는 의미 있는 숫자를 기록한 영화에 큰 박수를 먼저 쳐주고 시작을 할까요? 네, 그리고 이게 사전에 준비된 건 아닌데 아주 작은 이벤트로 그 10만 명을 축하하는 귀여운 셀레브레이션을 준비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더 많은 사랑 받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은 영화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로 하셨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아마 이따가 해주실 텐데요. 영화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님이 참석하셨는데 한예리 배우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눈길 관객과의 대화에 참석해 주셨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와주셨어요? 우선은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거는 작년 전주 때 이제 이 영화를 처음 봤고요. 감독님 답게 영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우선 제일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어떤 상처라는 그런 아픔을 드러내기보다는 그것을 좀 더 잘 끌어안고 감싸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물론 두 어린 연기자분들이 너무 훌륭하게 또 제 몫을 해줘서 정말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잊혀지지 말아야 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또 잊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인 얘기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한 편 한 편 한 분 한 분 이 영화를 볼수록 되게 소중하게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독님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눈길 같은 경우에는 TV로 방영됐던 2부작을 다시 극장용 버전으로 편집을 하신 건데요. 그 길이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어떻게 바꿔서 보여주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주신 기자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가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관객 숫자 같은 거에 어떻게 민감하지가 않았는데 오늘 그런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도움 주신 분들의 한예리 배우님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아트하우스였는지 저기 엔라인이셨는지 저게 혹시 그 한예리 맞냐고 왜 도움 주신 분에 올라갔냐고. 그러니까 이 소재를 처음 접하고 그 3년 전이죠. 2014년 예리 배우님하고는 그 전에 단막극을 같이 했었고 여주인공으로 너무 좋은 작품을 만들어 줬는데요. 그때 위안부 소재의 영화를 유보라 작가님이 하자고 이제 했을 때 겁부터 났었어요. 내가 이 소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라고 걱정이 앞서서 예리 씨한테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대본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언을 들었고 그때 또 그렇게 제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는 대표님은 모르셨나? 아무튼 그때 지금은 이제 소속사 대표님도 아시는데 얼굴을 가리고 예리 씨가 그때 위안부에 관련된 무용 공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제 우리는 아는. 그래서 어떻게 위안부 관련된 무용 공연을 할 때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을 어떻게 표현했고 이 소재를 어떻게 소화했냐 이런 거를 물어봤었고 본인이 느끼고 이제 소화하는 만큼 이거를 내가 누구에게 뭘 전하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냥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 나는 할머니들 수기를 실제로 기록 남겨주신 수기를 읽을 때 나와 너무 비슷해서 되게 놀랐었는데 너무 평범하고 너무 소녀 같고 너무 소박해서 저 고등학교 때랑 크게 다르지 않은 꿈을 갖고 있던 부분에 되게 울컥했었던 부분이 있었고 엄마 보고 싶고 동네 오빠한테 고백 못하고 온 거 그런 것들 읽을 때 이제 제가 느꼈었는데 그런 지점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됐던 시작점에 그 예리 씨와 이렇게 대본 이야기를 했던 그 무용 공연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때가 기억이 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영화 처음이라 잘 모르고 이제 드라마, 영화 뭐 어떻게 차별점을 두어야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유보라 작가님이 처음부터 이제 하나의 영화 시나리오로 이거를 쓰셨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절반으로 잘라서 1부, 2부를 방송했는데 처음 시나리오일 때는 그냥 통짜 하나의 영화 대본으로 집필을 시작했고요. 영화로 만들어지게 하자라는 거에는 이게 방송 콘텐츠로 만들어지면 과연 세계의 어느 방송사가 이거를 사서 틀어줄까? 그러니까 방송 프로그램으로서는 서로 구매하고 이렇게 틀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어지면 작은 인권 영화제든 어떤 세계 곳곳에 이런 영화들이 작지만 의미 있게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일본에서도 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영화라는 포맷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에 영화라는 포맷을 선택하고 그거에 맞춰서 조금 집중도 있게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눈길이라는 제목 자체가 여러 의미를 떠오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지만 소녀들이 건넨 아프고 추운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눈이라는 게 우리가 또 은유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때 상처를 덮어주는 뭔가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는 듯한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에 공감을 하고 다들 손잡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또 그 소녀들이 걷는 길이 그렇게 마냥 추운 눈길만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분명히 제목에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눈길이라는 제목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건가요? 저도 그렇고 유보라 작가님도 그렇고 제목을 잘 못 지어서 끝까지 막 고민하고 이렇게 스태프들한테 공모하고 막 이랬거든요. 제일 말도 안 되는 제목이 영주 오빠. 그리운 영주 오빠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게 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막 그랬고 처음에 연우의 여름이라는 작품의 연우 역할로 이제 예리 씨가 나왔을 때 그럼 소녀의 겨울로 일단 하자. 그래서 이거 가제로 막 했는데 목화라는 제목도 있었고요. 촌스럽다 그래가지고 안 했고 옛날 소설 너무 옛날 소설 같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눈길을 이제 제주도 빼고 다 돌아다녔는데 그게 너무 아팠는지 눈길이라는 제목을 선택했고 저희가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피하고 싶은 제목은 있었어요. 그래서 소녀. 소녀라는 제목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남성에 의한 일본 군인에 의한 조선의 어떤 소녀가 어떤 끔찍한 일을 당했다라는 도식으로 이게 보여지고 싶지 않았고 소녀라는 제목이 주는
어떤 뭐 여성성, 지켜주지 못한 여성성이라던가 이런 여린 느낌 이런 거는 우리 영화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표가 좀 나왔었지만 소녀는 절대 안 된다. 좀 확장된 의미로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냥 눈길 했는데 그렇게 처음에 반응은 안 좋았지만 이제 눈길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한예리 배우도 영화를 보신 관객으로서 제목의 의미가 어떻게 와닿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눈길 위에 이제 두 소녀가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그 눈길을 또 걸어가는 모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아까 감독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약간 목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되게 차가움에도 불구하고 되게 그 사이에서 그 눈 때문에 또 위로받게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눈이 가지고 있는 그 하얗고 폭신한 그 느낌들이 어쩌면 이 둘을 따뜻하게 지금 엄마 이불을 늘 덮고 싶어하는 그 이제 영애처럼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이 들었고, 마지막에 영애가 그 이불을 덮은 게 아닌가 눈길 위해서 그런 생각도 좀 중의적으로 들더라고요. 네. 피해자라는 표현이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생명이나 신체, 명예에 침해와 위협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피해자를 정의했을 때 어떤 경우에도 저는 수치심을 피해자의 것으로 그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 영화에 중요하게 지켜졌던 미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윤리적인 재현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종분과 영애라는 그 두 소녀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극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비극의 전시라기보다는 그 안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소녀들의 마음을 본다는 점에서 또 이 영화의 성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경을 나이든 종분의 현재로 가지고 오면은 이야기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을 은유하는 영화이기도 하죠. 서사적으로 은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옆집 소녀와의 일화를 통해서는 또 세대를 넘는 여성들의 연대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사려 깊은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예리 배우가 발견한 눈길의 미덕이 좀 궁금하네요. 배우들의 연기도 아까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우선 두 배우가 참 고마웠어요. 이게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야기일 테고, 그리고 그것이 되게 막연하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그냥 그 정도 정말 알고 시작했을 나이일 텐데, 되게 진솔하게, 그리고 그런 어떤 표정이나 연기 등을 잘 표현해줘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게 담기기 이전에 이 둘의 우정에 관해서 깊이 있게, 그 상황에서도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고결하고 중요한지 이런 모습들이 잘 담겨져서 다른 좀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보다도 좀 이 이야기가 다른 측면에서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소중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물론 이야기의 모든 소재라는 것이 항상 다른 방식으로만 얘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소재는 계속 같은 방식일지라도 그 중요도를 따지면서 계속해서 얘기돼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이런 미덕이 있었다고 생각한 반면 저는 약간 아쉬웠던 부분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영화의 취지에는 10분 공감을 하지만 위안부 이야기를 할머니, 소녀 이런 식으로 상징하는 건 이 영화만이 고유하게 취하고 있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이상의 담론을 좀 얘기할 수는 없었을까. 뭔가 여성의 연대라던가 세대별의 어떤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방식이라던가 이 외에 다른 많은 방식들을 고민하셨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과 같은 이야기로 만들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예, 처음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는 할머니와 소녀의 도식을 잇는 이제 그런 위안부 소재의 영화로 이제 저희도 야심차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한 걸음 더 나가고 싶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저 구체적으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하나의 장면은 위안부 할머니가 이제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희의 아픔을 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이 이해할 수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한국군 피해자 여성의 손을 잡는 한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자라고 해서 해방 후에 인물 꽤 많이 썼었어요. 해방 후에
위안부 그 피해를 입은 여성과 조선 여성과 그다음에 해방 후에 조선에 남겨진 일본인 여성과 버려진 작은 여자아이 셋이 살아가는 이야기, 이 셋의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해방 후 이야기를 가지고 썼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문제 그 이야기를 같이 쓰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직시해야 될 무언가가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뻔하더라도 정말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낱낱이 보여주자라는 것에 얘기가 이르러서 그 하기로 했던 해방 후의 여성들 3명의 이야기를 적고 조금은 식상하고 조금은 뻔하지만 다시 할머니와 소녀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위안소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걸로 시행착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한번 겪었던 기억이 나고요.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위안부 문제를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그 문제 뭐 해결돼야 되지 정도로 알고 있었던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이제 좀 그만하지라고 했던 익숙한 문제에 디테일한 결들이 보이면서 또 다른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당위를 느껴서 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필요한 이야기를 익숙한 이야기라고 느끼는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만들어준 눈길이라는 영화가 의미가 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예리 배우가 또 눈길의 취지와도 이어지는 무용 공연을 준비 중이시잖아요. 그 공연에 대한 얘기도 이어지는 지점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우연치 않게 이렇게 공연을 저도 하게 됐어요.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라고 이제 책으로도 나와 있는 제목인데요. 한 5년 전인가 6년 전부터 음악을 하는 친구와 또 연이 닿아서 그런 이야기들을 본인 스스로 뭔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무대에 올려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 친구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또 할머니들께 좀 뭔가로 보상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공연을 올려서 이번이 4번째인가 5번째 이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 또 중요한 공연으로 선택이 돼서 지원금까지 또 받게 돼서 아마 연말에 또 한 번 더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에 아마 네, 김옥순 할머니도 오시고 또 한 분이 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님들이 또 함께 참여해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뜻깊은 공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영화 외적으로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독님께 여쭤보고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릴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온 것처럼 일본 상영도 추진을 분명히 진행하셨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연락이 왔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 이상은 얘기를 아직 못 들었고요. 네. 방금 여기 관객과에 대해 하기 전에 일본 매체와 인터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고 대만이랑 중국에서는 이제 상영 심의는 통과했고 대만은 상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화를 보고 같이 나누고 싶은 감상도 많으실 테고 질문하고 싶으신 것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눈길 엽서 세트와 그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배지를 만드는 그 단체 배지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어느 분께 먼저 드릴까요? 감독님이 영화를 어떻게 저기 끝에서 3번째 앉아 계신 관객분이요. 네,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저는 예전에 그 KBS에 반영된 눈길을 1, 2화로 된 거를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삭제된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 당연히 삭제되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컷은 되게 살리고 싶었는데 좀 다른 장면이 있으셨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줄였어야 됐는데 좀 길었죠. 저는 그냥 긴 것 같았어요. 이게 항상 70분 호흡으로 하다가 이제 사실은 좀 더 시간이 되면 90분 정도로 만들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 아쉬운 장면은요. 사실 은수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한 40분 정도 삭제가 됐어요. 그 둘이 막 은수가 배가 아파서 쓰러지고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가고 뭐 된장국을 끓여주고 간호하고 그 둘이 같이 살게 되기까지 그런 장면이 한 40분 잘린 게 있었고 그거보다 더 이제 좀 이거 장면 넣었으면 좋았을 걸 싶은 장면은 영애가 돌로 이렇게 얼음강을 깨잖아요. 그런 식으로 종분이가 그 500원 받고 돌아오는 길에 얼어붙은 폭포 앞에 폭포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얼어붙은 장면이 있는데 그 폭포수에 이렇게 돌을 던져서 그 안에 있었던 물이 이렇게 탁 터져 나오는 그런 종분이가 또 얼음을 깨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만들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차갑게 보이지만 그거를 깨고 들어가면 따뜻한 물처럼 따뜻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종분이가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 장면 같은 거를 같이 넣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역시 여러 가지 이유로 삭제됐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또 다른 관객분께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가운데 앉아 계신 관객분께 드리고 그 다음에 드릴게요. 예, 저도 영화 잘 봤습니다. 감독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지난해 이때 동주하고 귀향이 2월 8일인가 그때 개봉해가지고 3월 1일에 영화가 가장 사람들로 가장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왜 개봉일을 2월 말로 하지 않고 왜 3월 1일로 결정된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좀만 빨리 했어도 지난해 귀향같이 주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배급에 관련된 문제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죄송하지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감독님께서 답변 혹시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게요. 이제부터라도 찬찬한 걸음으로 많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1절이 워낙 의미 있는 날이고 그래서 그렇게 상영을 배급 첫 상영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배급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냥 여러 영화가 배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은 사실 한 주에도 정말 많은 영화들이 극장에 걸리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많은 영화들이 걸리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3월 한 달만 개봉하는 영화들이 50개까지 세다가 그만뒀어요. 그게 넘쳐가지고. 근데 잘 만든 영화를 어떤 시기에 관객에게 얼마큼 많이 보여줄 수 있을까를 배급은 항상 걱정합니다. 진짜 눈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영화를 가장 좋은 타이밍에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지점을 분명히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최적의 날짜였지 않았을까. 물론 더 일찍 개봉해서 더 많은 관객과 만났으면 좋았겠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후가 있으니까요. 네, 더 이후에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같은 줄 끝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우선은 너무 좋게 봤고요. 그리고 이런 피해자들을 다룬 영화를 볼 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은 영화를 가해자의 시선으로 다룰 수 있어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눈길을 보는 데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게 감독님이 되게 피해자의 그런 시선이 되어서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그런 걸로 조금 더 영화를 찍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혹시 뭔가 특별히 그런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넣은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들을 위해서 넣은 그런 연출적인 요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리 씨는 그렇게 위로를 받은 장면이 있었나요? 저는 둘이 같이 있었을 때 좀 더 많이 느꼈고 저는 이상하게
나이든 종분과 영예가 같이 있을 때도 좀 그런 거를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피해자 분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누군가랑 그렇게 계속 있고 싶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네. 예, 저도 이제 그러니까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아직 생존해 계신 할머니들한테 이게 또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냥 영화적인 스펙터클로 이용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기울였고 새로운 씨랑 향기 배우가 중3이었어요 저때. 그래서 포스터를 다시 찍으려고 봤더니 새로니가 7cm인가 8cm가 컸어요. 향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폭풍 성장을 해갖고 사실 기양하고도 포스터가 비슷하고 이렇게 다시 찍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많이 커서. 근데 정말 그 중3인 배우들이었거든요. 중3인 미성년자 배우들을 딱 만났을 때 그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로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화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동 성폭력을 찍을 때 영화에서 지켜야 될 촬영 수칙이라던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면 가장 상처가 덜 될까 이런 거를 고민했는데 그런 한 방 안에 위안소 방 안에 가해자인 일본 군인과 피해자인 어린 소녀가 같이 존재하지 않도록 커트를 나눠서 찍는다거나 관련 소품을 아이들이 만질 때 그 소품이 뭔지 모르게 이제 손을 따로 다른 사람 거기 사쿠라고 하죠. 그 콘돔을 씻는 장면도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를 씻고 실제로 새로니가 지가 들어가서 찍을 때는 그걸 다 치워버리고 빈 대야만 놓고 찍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장면을 연상시키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저도 할머니들의 삶을 통해서 저도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어쩌면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서 여성 인권 운동가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모습이 저한테 용기를 줬고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극 중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좀 관객 얘기 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그냥 이제 뉴스의 보도나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걸로 통해서만 이제 뭐 수요 집회나 아니면은 그런 문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지금도 그냥 이렇게 느꼈던 거라면 그분들이 얼마나 그런 사실을 밝힌 데까지 큰 용기를 냈었는지 그런 결심을 하기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또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 또 세계 여성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영화를 또 이렇게 눈길 같은 영화를 보셔서 다행이었다 생각하는데 이제 되게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또 뭐 심리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태도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혹시 이제 그런 영화를 이제 준비하시면서 참고하셨던 뭐 자료 중에 저희들에게 뭐 권하고 싶으신 거나 아니면은 좀 뭐 이제 뭐 또 뭐 참고하셨던 거나 아니면 권하고 싶은 그런 자료들이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줬으면 합니다. 혹시 기자님 떠오르시는 영화 있으셨나요? 이거 보고 전설처럼 내려오는 변영주 감독님의 영화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났죠. 근데 책 제목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지점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 뭐 어디 이렇게 지역에 국한한 여성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범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때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만 피해자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닌 관점에서 본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안타깝게 지금 제목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까 영화에 다루고 싶으셨다고 했던 지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셨다면 또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고요.
감독님께서도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자료들을 참고하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시작은 변영주 감독님 낮은 목소리였고요. 그리고 엘리 씨가 했던 공연이라던가 그 당시 빨간시라는 연극도 있었고 소리굽새라는 영화도 마침 그때 개봉을 했었고요. 그렇게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위안부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다가 1940년대 실제 종분이랑 영애가 살았던 시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다큐멘터리와 영화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자료원에 가면 발굴이라 그러죠. 이제 발굴된 1940년대 영화가 있는데 일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영화고 다큐멘터리들인데 모리가와 초콜릿 카라멜이라 그러나요? 그 노란색 그 요즘에도 파는 거 있죠. 이제 뭐 그런 일본 관련된 익숙한 그런 소품들도 나오고 제가 제일 궁금했었던 거는 정말 그때 애들은 뭐가 되고 싶었고 정말 1940년대 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고 어떻게 놀았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데 좀 인상적인 장면이 꼬마 아이가 이제 우리 조선의 꼬마 아이가 이제 산길을 가면서 좀 집에 돌아가는 길이 멀어가지고 수업료라는 영화거든요. 무서운데 노래나 부를까?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엄청 해맑은 목소리로 일본 군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식민지 조선의 꼬마들, 소녀들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내선일체 시기라서 한국말을 못 쓰는 시기였더라고요. 40년대 쪽에는.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조선말을 쓰면은 바로 맞아요. 혼나고. 그래서 영애가 그때 조선말 쓰면 맞는 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조선어를 쓰면은 맞는데 영애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발음이 되게 좋아요. 일본어 발음이. 그거를 되게 부러워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영어 발음 좋으면 너 발음 좋다. 뭐 너네 집은 어렸을 때 미국에 살다 왔다며 이런 거 얘기하고 나는 나중에 유학 갈 거야. 이 대사가 그 식민 상황에서 그대로 있었던 걸 봤어요. 쟤는 일본어 발음 되게 좋다. 쟤는 졸업하면 일본에 가서 공부할 거야. 라던가 일본 사람 닮았다. 그런 되게 기묘한 장면들이 좀 만나고 종길이처럼 공부 못한 애들은 학교에서 꿀먹은 벙어리고 교문을 딱 나서면서 이제 말해도 되지? 막 친구한테 이래요. 이제 일본말 아니고 조선말 해도 되지? 너무 이제 일본말을 못하는 애들은 그렇게 됐었고 다들 이제 좀 그런 게 되게 낯설기도 하고 본 장면 같기도 하고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유행했던 소녀들의 원피스 그 가방도 예쁘고요.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일본 책가방도 예쁘고 예쁘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클래식하면서도 그런 이렇게 공주님 같은 옷들도 되게 많고 그런 것들도 찾아보고 해서 그걸 찾아볼 때만 해도 이렇게 다르고 신기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낯설게 보기 시작했는데요. 소녀들이 이제 위안소로 끌려가면서부터는 1940년대 일제시대가 얼마나 다른지를 다큐멘터리적으로 이제 그대로 재현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는데 위안소로 가고 나서는 얼마나 비슷한지를 알게 되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일제시대가 얼마나 다른 시대였나를 좀 집중해서 보다가 얼마나 우리와 비슷한 소녀들이었나를 일기를 통해서 보면서 거기서 제가 한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찾던 시간들이 기억나고 역시 시작은 낮은 목소리였고 그런 기억도 납니다. 제가 어떤 단편을 봤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지금 급하게 찾아봤는데 소녀 이야기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건데 2004년에 실제로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육성 인터뷰를 그대로 사용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되게 남다른 울림을 주는 거고 유튜브에 아마 공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녀상 다들 아시죠? 근데 그 소녀상을 어떤 공예를 하는 부부가 작은 소녀상이라고 해서 텀블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녀상을 구입을 하면은 그 기금이 전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물론 그게 중단이 됐는데요. 그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이유는 소녀상의 의미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소녀들의 그 손은 왜 꼭 쥐고 있는지, 왜 발 뒤꿈치는 땅에 닿지 않는지, 왜 어깨에는 새가 앉아 있는지 이런 의미들을 자세히 풀어놓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네,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의미는 말씀을 따로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여기 앞에 관객 먼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거든요. 좋아했던 오빠도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도 만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내내 엄청 많이 울었어요. 내일이 좀 걱정될 정도로. 그래서 솔직히 감독님께서도 작업을 하실 때 이 장면은 내가 찍으면서도 눈물이 좀 난다 하셨던 장면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예리 배우님하고 이은선 기자님도 이 부분은 내가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 기억에 많이 남는다, 이런 장면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대본 봤을 때, 이제 시나리오 봤을 때 좀 울컥했었던 장면은 노크하는 똑똑똑하고 생사를 확인하는 장면? 거기서 좀 많이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었고요. 그거 똑똑똑 숫자도 맞췄어요. 그게 명예야 라고 부를 때는 3번 똑똑똑 하고요. 살아있니? 할 때는 4번을 하고 괜찮아 라고 대답해서 그게 대본에 가로 열고 그 똑똑똑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표현된 게 있어서 영애야 괜찮니? 살아있어? 영애야 영애야 부르면 이제 영애가 괜찮아 하면서 3번 치는 거, 그 장면 이제 찍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었던 것 같고 예, 그 장면이 제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 한예리 배우는 어떤 장면 기억에 남으세요? 저도 감독님이 얘기한 부분이 되게 슬펐었고 되게 그때도 많이 울컥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이 그 전에 그렇게 간절했던 마음들을 다 알고 이제 끝을 보게 되니까 더 많이, 저도 뒤에 여운이 더 많이 남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종군이 영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되게 많이 울컥했고요. 네. 저는 사실 울컥한 장면을 꼽자면 밤을 새야 될 것 같아가지고 수도 없이 많았는데, 그 소녀들이 모여가지고 엄마가 해준 밥 먹고 싶다, 뭐 이불 덮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저렇게 사소한 소원을 가진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이 되게 즉각적으로 들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 소원을 어떻게든 너무너무 이뤄주고 싶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식의 마음이 들었던 장면이어서 지금까지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고요. 또 하나는 그 죽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게 넌 좋니?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영애한테 종군이 그래 난 그럼 살아서 돌아갈 거야 라고 소리를 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친구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좀 독하게 마음 먹어서 나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쳤기도 할 테고, 자기 자신에게 소리치는 말이기도 했을 테고, 너무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말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가 눈앞에 있는 친구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기 위해서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같이 가자는 의미를 생각했다는 게 굉장히 울컥울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장면을 대표적으로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네. 한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딱 2분이 주셨네요. 네, 앞에 먼저 드릴까요? 먼저 좋은 영화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어린 배우들이 이런 연기를 할 때 감정도 되게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더 가깝게 느꼈을 게 이제 김영옥 배우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일들을 겪은 장면들을 연기하시진 않으셨지만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 혹시 감독님과 나눴던 얘기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그 어린 배우들이 그 잡혀가서 그 상황들 속에서 유일하게 이제 내가 거기 있다고 느끼지 않게 했던 게 책을 읽을 때였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 있구나라는 거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안 들게 했는데 혹시 그 소공녀라는 책을 넣으신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오늘 질문들이 아주 알찬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소공녀가 그때 출간된 건 맞더라고요. 맞고 제가 이거를 이제 1940년대 자료, 일제시대 자료들을 보다가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지? 라는 이제 질문, 도대체 왜 살 수 있었을까 하면서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을 때의 마음이라던가 전쟁 직후에 정말 배가 고프면은 어떤 증상부터 나오지? 막 이런 것도 궁금하고 가난하고 끔찍한 순간에 뭐를 찾게 될까라는 게 궁금해서 이제 박경리 선생님 초기 소설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불신시대라는 작품이었는데 그때 전쟁 직후에 이제 한 여성이 아이를 잃기 전에 끔찍한 가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장면인데 그때 그 어머니가 아이에게 소공녀를 읽어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공녀 속에 말도 안 되게 이제 따뜻한 풍경들을 읽어주면서 아이에게는 이국적인 동화였는데 거기서 어떤 힘든 순간에 무언가를 견뎌내는 정서를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따왔다고 해야 될까요? 박경리 선생님 초기 불신시대라는 단편집 속에 있었던 내용이었고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도 나고 소공녀라는 이름도 나고 그 마음이 아팠던 거는 영화 개봉하기 전에 그 정진 선생님이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그 씬이 저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그 할아버지 마지막 작품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소공녀가 무슨 뜻인지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저는 되게 종분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영화로 개봉하시는 걸 못 보고 가서 마음이 좀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김영옥 선생님이요. 1937년생이세요. 근데 저희한테 그러세요. 자기 6살 때 봤다고. 그 말로 자기 6살하고 7살 때 동네 언니들이 어디 가는 걸 분명히 봤고 이거 정말 뭐 일부러 그랬다는 둥 끌려간 거 아니라는 둥 자진적으로 갔다는 둥 했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37년생인 배우분과 나 6살 때 이거 봤거든 이라고 말을 해주실 때 정말 가까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을 함께 하시는지 되게 이렇게 내가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그때 생각이 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좀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아까 손 드셨던 분께 드릴게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두 개가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그 옛날 어릴 적의 종분이랑 영애의 이야기와 그 나이 든 할머니 종분과 은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은수라는 캐릭터가 그냥 단지 그 할머니 종분이 자신의 옛 이야기를 풀어주기 위한 대상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 경찰서에서 그러니까 걔가 막 그 성인 남성들한테 그런 식으로 또 자신 그 종분이 어렸을 때 했던 그런 대접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할머니 종분의 옛날 이미지가 수용되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도 어떤 그러니까 그 은수의 역할이 그 영화에서 어떤 이유로 거기 영화에 있고 그 둘의 이야기로 어떤 주제를 풀어내고 싶었는지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당연히 지켜줘야 할 부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약자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또 저하고 이거 영화를 준비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어디지 뭐 명동역에 롯데리아가 있고 거기 새벽 4시에 가면 어느 곳에서도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소년 소녀들이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지내는 장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고, 부양가족 의무제인가요? 그 부모님이 호적상에 서류상에 남아 있으면 부모님이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나도 국가는 그 아이를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은수가 엄마 아빠는 이미 자기를 버린 지 오래고, 그리고 나라에서 복지 관련된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서류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고, 자기는 더 이상 살아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쉴 곳도 없다. 근데 그러한 사회의 소외 계층들, 당연히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거나 나라가 지켜줘야 될 어떤 부분들에 있는 그런 소년 소녀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그 아이들을 그냥 비행 청소년이란 이름으로 묶는 그런 제도의 모순과 좀 그런 것들을 그 당시 무차별적으로 끌려갔던 한 개개인 소녀들의 그런, 이게 어려운 말 쓰기가 어렵네요. 그게 그런 걸 연결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소외받는 소년 소녀들이 있고 지켜주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런 거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잘 표현이 됐나요? 저희 아쉬우니까 질문 한 개만 더 받을까요? 두 분이 계셨네요. 두 분 짧게 해주시면 두 분 다 받을게요. 네. 위안부 중에서 일본인 위안부와 한국인 위안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자발적 위안부와 비자발적 위안부로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위안부 자체가 자발적이든지 비자발적이든지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인 위안부는 항상 묻는 표정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예, 좀 그게 마마상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본인 위안부, 예, 그 관리하시는 그 위안소를 관리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표현을 했었던 것 같고, 마마상을. 그리고 예, 다양한 나라에서 인도네시아도 있고 남태평양도 있고 심지어 호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 상영됐을 때는 그런 호주 쪽 위안분들도 있다라는 것들 되게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선도 있고 일본도 있고, 그런데 그 조직스라는 호주 분이 쓰신 위안부 관련된 책에서 엄청난 40만 명에 달한다고 하죠. 어마어마한 숫자의 어린 소녀들이 대량으로 강제 연행된 것은 조선이 좀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 그런 국적의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서 조선에서 온 그런 위안부들은 유난히 어렵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또 더 가슴 아팠다, 이런 기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끌려오는 과정과 그런 상황들이 강제성이 좀 더 많아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네. 아까 전에 그 눈길이란 제목을 정할 때 이렇게 중의적인 표현을 넣으셨다고 해서 든 생각이었는데, 제가 영화를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약간 내가 이런 분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이렇게 제목을 정하실 때 우리가 이런 피해자분들뿐만 아니라 뭐 은수 같은 아이들에게도 눈길을 한번 줘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도 좀 넣어서 제목을 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고 해도 오늘부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다 보니까, 그 비하인드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은수의 교복이 말은 되나? 세월호 단원고 교복하고 디자인이 같은지 몰랐었어요. 근데 아예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도하지 않았고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이걸 보시고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셔서 또 되게 신기했던 경험을 했었고, 만약에 어떤 주된 이야기가 위안부 이야기지만 또 은수를 통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예, 그렇게 눈길을 저도 줘야겠다라고 영화를 만들면서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영화 정말 집중해서 봐주시고 좋은 질문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최고의 관객들을 저희가 만난 것 같아요.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두 분 인사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할까요?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중요한 영화 보셨으니까 아마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주위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극장 한 번 더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글쎄요, 시국이 참 좋지는 않지만 또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게 가슴 아픈 장면을 그린 영화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영화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관객분들을 보니까 영화에서 가장 이제 저에게는 마음에 와닿았던 대사인 것처럼 한 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 그 대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영화가 또 만들어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관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영화라고 공감하셨다면 주변에도 많은 입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가요.